저희가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저희 교육이 오늘 이제 원래 목표는 노마드 클럽 6기 이제 오픈 특강이고요. 그리고 무료로 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노마드 클럽의 이제 자아저전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자아저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책을 쓰는 방법에 대한 스킬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제일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칭도 똑같은데 코칭이 스킬이 되는 순간에 이게 흉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글이든 그 글에 어떤 내용으로 내가 담느냐에 따라서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칼을 가지고 음식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다가 지금 이 책을 쓰면서 제가 20년 동안의 책을 계속 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20년 동안 많이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20권 정도 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권씩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낸 게 아니고 제가 출판사에서도 여러 권을 쓰자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선택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쓰고 싶은 것만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쓰고 싶었던 게 사실은 책 잘 쓰는 법이었는데 그건 오늘 20년 만에 이렇게 같이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그냥 네이버나 이런 데서 윤영돈이라고 쳐보면 그동안에 이제 컬럼 리스트로 많이 활동을 했어요. 한국경제신문사나 여러 군데에서 그 글을 쓰니까 그 컬럼을 계속 해줬고, 옛날에 이제 사보가 많아서 병원이든 뭐든 이렇게 사보들에다가 글을 써달라고 하니까 뭣도 모르고 이제 글을 쓰게 됐죠.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그때 돈을 받고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은 선생님들의 에디터들의 좋은 얘기를 주셨더라고요. 처음 컬럼을 써서 보냈는데 그때 이제 그 한림대학교 병원에서 6개월 동안에 이제 컬럼을 써달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에디터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선생님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것을 읽고 싶은 독자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처음 엄청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게 중요한 거는 내가 쓰는 사람, 내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걸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달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 머리를 믿지 마라. 내 머리를 믿지 말고 저희 선배님이나 저희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던 거는 손을 믿어라, 손. 내 머리를 믿지 말고 손에다가 생각이 날 때마다 제2의 뇌를 가지고 적어라.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손을 쓰지 않고 늘 머리를 쓰려고 하죠. 그러면 잔꾀에 자기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실하게 자기가 생각날 때마다 착상이 일어나면 그것을 손에다가 메모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건 다산 선생님도 그랬고 독일의 루덴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많은 분들이 다 메모 상자를 만드셨습니다. 메모 상자. 근데 메모 상자가 없으면 사실 꾸준히 글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담아 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구양수라는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옛날에 그 사막지약이라고 해서 삼상지약이하고 세 가지 위에서 공부를 하면 더 좋다. 첫 번째가 마상이라고 해서 말 위에서 공부하면 참 좋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현대 와서는 그 마상이 내가 지하철을 타거나 뭐 어디 움직이거나 산책하거나 그럴 때, 그럴 때 머리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메모를 하시면 훨씬 더 상상하고 내가 움직이면서 한의학적으로는 그때 의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 발 밑에 용천이라는 게 있어서
용천을 계속 밟아주다 보면 이 뇌가 이제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상을 해보시는 것 되게 효과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잘 때 그냥 자지 마시고 한 30분 정도 내가 오늘 나를 성찰하면서 한번 뭐 감사 일기를 쓰시든 아니면 그냥 자기 감정 일기를 쓰시든 뭐가 됐든 자기 생각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쏟아내고 그렇게 주무시면 좋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침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측상이라고 합니다. 측상. 축상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축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첫 번째는 이 아웃사이더에서 생각해라.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강의하고 있고 내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을 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뭔가 내가 지금 뭐 글을 쓰고 있는데 글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빠져나와셔서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그때서부터 글이 잘 거기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측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다른 해석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세요. 측상이라는 것은 측간이라고 해석하시고 측간에서 이제 배설이라고 하시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쏟아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걸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거는 제가 글을 쓰면서 좀 생각했던 게 우리가 직진하지 않고 자꾸 돌려서 생각하다가 오히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최적화된 이 프로세스를 찾아보면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돌아가지 않고 직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질문도 마찬가지로 파워풀 퀘션이 중요한 것처럼 계속 돌린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본질에 가까워지지 않을 수 있겠다. 그리고 누군가가 먼저 한번 가본 사람이 있으면 그 가본 사람하고 셀프하든 아니면 그 먼저 이렇게 해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믿고 한번 같이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자기 생각이 너무 에고가 강하면 자기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거기 자기 꾀에 또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유의하면 어떻게 보면 책을 잘 쓰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선생님들과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코치다 보니까 코치는 이 윤리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랑 어떤 코칭을 했다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여기 분들은 이제 같이 그거를 허용하고 이제 사진을 찍으셨던 거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허용하지 않고 나를 좀 이렇게 블라인드 해달라. 그래서 블라인드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을 코칭을 했었고 그 코칭 안에서 많은 분들이 책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책이 좋은 성과가 나서 베스트셀러 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누구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코치 규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 저는 써야 쓰임새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요거는 우리 윤혜경 도반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낭낭한 목소리로 감사하겠습니다. 써야 쓰임새가 생긴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영감을 얻고 글을 구성하는 음악의 단계, 글을 짓는 건축의 단계, 마지막으로 세부를 엮는 직조의 단계가 그것이다. 박수 알터 한번 주시죠. 베냐민. 박수 한번 주시죠. 와, 너무 잘 읽으셨습니다. 네.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제 글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랬는데, 아, 이게 단계라는 게 세 가지의 단계가 있구나. 그 세 개의 단계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때서부터 되게 좋아졌던 것 같아요. 우선 자기 생각이 났을 때 그 영감을 처음 무조건 그냥 기록하는 거죠. 기록. 그게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경청할 때도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상대의 생각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를 내려놓고 그 얘기를 다 쭉 내가 그 안에 빠져야지만 그 다음에 액티브 러닝이 그러니까 액티브 우리가 리스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액티브 리스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때서 그 얘기를 우리가 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처음에 뭔가 생각이 났을 때 그 생각을 무시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반드시 생각을 그냥 쭉 따라서 써보시는 과정.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 번 썼잖아요. 근데 썼던 거를 가지고 그냥 버리게 되면 나중에 그게 계속 안 가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어디 한 군데에다가 쓰시는 게 좋아서 많은 작가들은 습작 노트라고 해서 습작 노트를 하나 삽니다. 그리고 그 습작 노트에다가 앞에다가 내가 이 노트에다가는 주로 어떤 걸 쓰겠다라고 쓰는 거죠. 제가 갖고 있었던 이 습작 노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요 노트인데 요 노트가 바로 요 책 잘 쓰는 법의 노트였어요. 그러니까 그 노트를 딱 여기에다만 썼던 거예요. 책을 잘 쓰는 노트를 하나 딱 사서 내가 생각날 때마다 이걸 딱 썼었죠. 이런 노트를 구할 때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구할 때 이 안에 그 줄이 쳐 있으면 안 돼요. 줄이 쳐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게 그 줄 따라서 쓰다 보면 자기가 백지 안에서 자기 생각을 좀 그림도 그리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좀 어떻게 보면 줄이 없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겉에 표지는 이거는 이제 몰스킨이라는 건데 이거는 뒤에 겉에가 좀 딱딱하신 게 좋아요. 그래야지 들고 다니기가 편하고 기자 선생님들도 많이 들고 다녀요. 왜냐면 메모를 해야 되니까 대부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너무 두꺼운 거를 사시게 되면 내가 나중에 들고 다니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개 샀다가 그냥 거기서 계속 쓰면 되니까. 근데 이거를 사지 않고 노션이나 뭐 이런 앱을 사용하시는 거 처음서부터 좋지 않다고 봐요, 저는. 우선 내 생각을 제대로 거기다가 먼저 그건 편집기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을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이에다가 음악의 단계에서 좀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음악에서 이제 좀 노트가 쓰고 자기 생각을 적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글을 짓는 건축의 단계로 와서 그거를 타이핑을 치시면서 그 거기다가 내가 또 자료도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건축이라는 게 팩트가 필요하고 사례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진실이라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그 어떤 사실적인 사건 그리고 그 안에 또 자기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건축처럼 논리적인 목차를 좀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처음서부터 목차를 만들다 보면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복구를 하다 보니 내용 자체가 읽어보면 이거는 뭐 여기저기 그냥 짜집기 했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뭐 단계가 없었냐면 바로 이 영감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단계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손으로 이렇게 적어보는 단계를 한번 꼭 갖고, 그 다음에 나중에 컴퓨터를 이렇게 치면서 건축의 단계로 하시고, 맨 마지막에 바로 직조의 단계, 우리, 어떻게 보면 진성 리더십에서 은정구 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C줄과 낫줄을 같이 직조하는 것이 문장을 막 엮기도 하고, 그리고 사례만 엮다 보면 그거에 대한 이론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씩 C줄과 낫줄로 이렇게 현실과 이상이라는 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그렇게 직조가 되다 보면 그 안에서 의미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정리해 보니까 결국에 음악가와 건축가와 직물 디자이너의 세 가지의 단계로 해야지 독자의 의미 있는 책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뮤지션처럼 자기 생각을 먼저 내려고 하면 리듬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내가 들으려고 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기주 작가라는 그 기자 선생님이었죠. 그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처음에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어, 그 버스에서 탔는데 버스에서 옆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귀담아 들었대요. 근데 그때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언어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언어들의 감성이 젊은 사람들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그마한 어떻게 보면 소재를 포착하고 그냥 일상에서 그런 첫 단추가 생긴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음악가로서의 자기 일성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 어떤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 응아응아 하고 소리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학을 하는 분들은 처음 책을 일성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선 내 얘기이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얘기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이야기가 돼야지 일성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내 얘기에서만 그치면 그게 나중에 또 그게 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서전을 쓸 때 자기의 대본으로 만들어서 그 대본이 정확하게 자기 목적이나 자기 비전이나 자기 가치를 추구하는 그것과 얼라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됐을 때 그러면 그때 그의 일성이 되기가 어렵겠죠. 그걸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건축가인데요. 써놓은 글들을 다시 구조화해서, 그러니까 저는 노션에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하기도 했고, 옛날에는 에버노트 같은 경우도 많이 하셨었고요. 그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느냐는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더라고요. 실제 어떤 선생님들은 그렇게 이제 아예 그 메모 상자를 그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쓰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의사들이 쓰는 그 차트를 거기다가 하나씩 정리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자기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할 건가 그런 메모 상자를 만들어가고 그것들을 내가 건축가의 입장에서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설계하고 그 안에서 그래서 정민 선생님은 어떻게 설계했냐면 이렇게 고전을 연구하다 보니까 고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쓰는 편지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근데 그것들이 모이면 책거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의사들이는 그 차트에다가 모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메모를 했던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책거리가 될 수 있을 분량이 되니까 그걸 이제 후배하고 같이 묶어서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목차를 단단하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료도 찾아보고 사례도 찾아보고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직물 디자이너로서 촘촘하게 시줄과 낫줄을 엮는 편집의 역할을 해야 돼요. 코칭을 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코칭도 그 사람이 자기 안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그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을 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박스 아웃을 시키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스 인을 안 했는데 박스 아웃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박스 인을 해야 된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가 뭔가 공부해 놓은 게 있고 누군가가 뭘 했다. 그러면 그거를 고정관념이라고 해서 내가 무시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쓰시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가를 내가 인식을 해야지 거기서 나도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무조건 박스 아웃을 하려고 해버리면 내가 그걸 제대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논리나 그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음악적으로 이렇게 잘 경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벗어나려고만 하다 보니 논리의 비약이 상당히 많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음악과 건축 그리고 직물 디자이너로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허락도 없이 또 우리 초장님 얼굴을 이렇게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서전이 아니라 자저전을 쓰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신의 성공한 삶을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유명한 사업가나 정치가의 대필된 자서전과 다르다. 진성 리더십 도반들은 이런 유명 인사들이 남들을 통해서 대필한 자서전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자서전이라는 것을 부르고 자서전을 쓰자. 이렇게 이제 제창해 주셔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다 보통 자서전은 남들이 쓴다는 거죠. 스스로 쓰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자서전을 써서 내가 스스로 저자가 되자. 이런 의미에서 아마 자서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자서전을 쓰는 과정 안에서 조금 더 이제 프로세스를 처음서부터 그냥 무조건 쓰다 보면 어떤 프로세스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프로세스 10가지 정도를 좀 정리를 했는데 이게 10가지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자, 우리가 지금서부터 자, 요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손을. 자, 손을 이렇게 해보고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보고 옆에 있는 우리 도반님 때 이렇게 하면 당신이 최고야.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네. 요게 이제 코칭의 원칙 중에 후라는 원칙입니다. 후. 저는 책을 쓸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제가 이 책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서 저보다 한 5년 정도나 10년 정도 후배인 친구 중에 행정학과 그 박사님이 한 명 있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으로 지금 교수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너무 그냥 행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글을 되게 못 쓰세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해 보면서 그분이 자주 빠지는 오류들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이 헌사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쓰게 되면 이 책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쓰게 되면 사실 단 한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자서전을 쓸 때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냐? 자서전은 오직 나를 위해서 한번 써보신다. 그리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내가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도 이 자서전을 쓰면서 사실 뭐 제가 이렇게 학원 써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 써본 것보다는 누구한테 의뢰받아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왔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요번에 저도 오기 우리 김정은 도반님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에게 배우면서 너무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데 그게 자기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 안에서 이제서부터는 이 대본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대본을 내가 진짜 촘촘하게 만들어 보겠다.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쓸 건가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다 보면 나중에 계속 우리 무중에 빠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를 생각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번 내가 이 책을 헌사한다라고 생각하고 써보면 되죠. 그래서 자저서를 쓰시는 분은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이제서부터는 남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고 남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흐름에 따라갔고 그게 아니라 지금서부터 내 인생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리소스를 가지고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삶을 살 건가 이제 내가 이제 죽기 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쓰는 거하고 그냥 과거만 그냥 빠져가지고 뭐 치유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쓰다 보면 다 치유는 당연히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대본을 써가는 과정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레질런스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믿고 오시면 정말 좋은 도반님들이 다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저도 정말 그 혜택을 어디서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노마드 클럽에 오기 선생님들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그걸 받은 게 있으니까 6기를 제가 이렇게 이끌게 됐습니다. 제가 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가지고 같이 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후라는 걸 생각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웬을 놓쳐요. 웬을. 후만 생각하고 이걸 웬 언제까지 쓰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사실 그게 중간에 써야지 해놓고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리고 그때 나도 그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who 다음에 when, why까지는 생각을 해야지 그때서부터 좀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히고 컨셉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쓰라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마감일을 반드시 딱 언제까지는 쓰겠다. 오늘 이따가 그거 하도록 할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무엇을 쓸 것인가. 그리고 제목을 좀 달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제목이라는 것은 문고리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문고리가 없으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책에서 제목이라는 것은 독자가 이 책을 보고 이 책의 문고리이기 때문에 제목은 가제가 되더라도 달고 가셔야 돼요. 제목이 없이 쓰시면 안 됩니다. 시도 소설이도 다 제목을 씁니다. 그 무죄라는 것도 제목이에요. 무죄. 아예 제목을 없게 만드는 무죄라고 쓰시는 것도 그것도 제목을 달고 한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가제라고 하나 달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어떤 얘기를 담을 건가. 근데 담을 거에 빠지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담을 거에 빠다 보면 담지 말아야 될 게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많이 하시는 선배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뭘 담을 것인가를 쓰면서 뭘 담지 않을 건가를 반드시 정리해라. 그 얘기를 꼭 해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이거는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도 얘기하는 게 투두 리스트도 만들어야 되지만 나 투두 리스트도 만들어야 된다. 내가 뭘 하지 않을 거라는 나의 선언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을 쓰면서 내가 이 글의 컨셉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에 뭘 담을 것인가를 명확하게 잡고 뭐를 정확하게 담지 않겠다. 덜어내겠다. 그것이 확실하게 결정이 나면 그때서부터 이 내용이 되게 심플하게 되고 그렇게 결정이 납니다. 근데 내가 책을 한 권만 쓸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기 욕심이 내 인생을 다 담으시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 사실 버거워지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낙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 가지 한 가지 목적만 가지셔야 돼요. 나는 오직 이거를 한 가지 목적을 생각하고 간다. 그러면요, 완주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목표만 세우셨던 사람들은 그냥 중간중간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기실에 좀 사람이 계셔서 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또 이창준 원장님, 아카데미 우리 원장님 또 제가 사진도 진짜 많이 골랐습니다. 고르고 골라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남이 아니라 스스로 대본을 가져라. 이거는 우리 최명옥 도가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내용이. 소리를 안 키셨어요. 소리. 남이 아니라 스스로 대본을 가져라. 남이 시킨 대로 아니면 가르쳐준 스토리대로 3인칭 모범생으로 삶을 종결했다면 내가 작가가 되어 기술할 수 있는 내러티브가 없다. 삶 자체가 모두 짝퉁이기 때문이다. 내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나는 없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자신이 작가가 되는 1인칭 삶에 천착한 사람만이 자저전을 쓸 자격이 있다. 이찬준 원장님.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그래서 매번 페이스북에 이제 말씀하시는 그 논조는 자기의 대본을 가져라. 이게 핵심이죠. 이게 이제 이창준 박사님만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 윤정우 교수님 다 영향 받으셔서 다 같이 얘기하시고 같이 다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한 분 얘기했으니까 한 분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처음 책을 쓸 때 마커스 버깅엄이라는 선생님은 자기가 책을 쓸 때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쓴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경영자를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글을 썼다. 이 사람이 이제 강점혁명이라는 책을 썼던
저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도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썼대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쓰다 보면 자꾸 이게 퍼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100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고 100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1000사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쓰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자, 지금서부터 이제 실습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채팅창에다가 이제 실습을 해보는데,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쓴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자서전은 나를 위해서 쓰는 거겠지만, 자서전이 아니라 무슨 다른 책을 쓴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서전이라고 해서 나를 위해서 쓴다면 나의 어떤 면을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타겟을 하나 정하는 겁니다. 내가 책을 쓴다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그리고 제목은 요러요러한 제목을 달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반드시 뭘 정하라고 그랬죠? 타이밍을 정해서 언제까지라는 이게 없으면요. 그냥 쭉 안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우리가 데드라인 효과라고 하는데 정말 엄청납니다. 이 효과가 정말 엄청나요.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거하고 정해놓지 않은 거하고 사실은 달라요. 정해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 내가 조금 이게 미루어지더라도 그 근저리 안에서 그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좀 어려우시면 제가 또 예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40대 팀장님을 내가 위해서 쓰겠다. 그리고 책 잘 쓰는 법이라는 책을 쓰겠다. 그리고 내년 3월 1일까지 출간을 목표로 하겠다. 자, 요걸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타겟.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서전을 쓰신 분들이 되게 많고, 자서전을 쓰신 분들이 이제 그 자서전을 좀 다듬어가지고 책을 내고 싶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작업은 내가 썼던 것들을 갖다 놓고, 그 한 사람, 타겟이 누굴까?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리라이팅이라고 하죠. 다시 리라이팅을 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글이 되게 좋아지고,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그러면 이거 책을 냅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쓴다면, 그리고 데드라인을 반드시 결정해 놓으셔야지 그때서부터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백이나 우리 교장 선생님, 박인화 교장 선생님 한번 소리 한번 켜보실까요? 네네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겟서부터 이렇게 내용 그리고 언제까지 쓰실지 딱 이제 오늘 확연을 딱 하나씩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타켓을 진짜 그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고생하는 그 부모님들에게 좀 솔루션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고요. 타켓. 그 다음에 제목은 갑자기 생각 안 하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글쎄 이게 모르겠어요. 당신의 자녀는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됐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는 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실은 이게 책 쓴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기간을 안 두니까 이게 좀 그게 딜레이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올해 언제까지 안에 써야 쓰실 되겠다. 거예요? 타이밍 정하십시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올해 있습니다. 12월 31일. 네, 올해 그러면 12월 31일까지요? 초고 네. 완성?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자, 너무 빠르게. 네. 하여튼 어찌됐건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말을 들었습니다. 질러놨으니까 이제 큰일 났네. 네. 근데 너무 좋은데요? 그 제목이요. 그 가제로 네. 지금 하신 거지만, 네. 이게 노래 중에도 나는 문제 맞아요. 없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문제 없다라는 네. 것이 우리는 모두나 문제가 없는데 문제 있게 자꾸 보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정말 온전한 사람들인데 다, 네. 아, 그렇죠. 이게 문제가 다들 있다고 온전한 생각하는 게 사람들인데 문제예요. 스스로 자기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를 깨닫게 해준다면, 그걸 이제 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신영복 선생님이라는 분이 정말 사람들은 다 모난 사람들이 중요한데 왜 모난 사람들을 다 깎아버려가지고 왜 평준화시키냐 사람을. 정말 그 모난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자기 특질을 갖고 있는 건데 그걸 다 평준화시켜서 사람들을 어떻게 쓸 거냐 그 얘기를 신영복 선생님이 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태어날 때서부터 달란트를 갖고 태어났고 온전하게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평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 깎아내고 있지 않은가 그 모남을.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분 더 우리 이게 송지연 네. 도반님 박수 한번 주시고요. 우리 박영아 교장님. 제가 지금 카페인데 잘 들리시나요? 아니, 잘 들리세요? 들리세요? 잘 들려요. 네네네. 네네. 저는 이제 4기 노마드 클럽 이후에 이제 거인의 여정을 거쳐서 책의 주제를 계속 키워왔고요. 지금은 8번, 9번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상은 이제 여성 리더, 중간 관리자, 여성 중간 관리자이고 이제 자저전의 핵심적인 메시지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신의 스토리와 연결되지 못하고 고정관념, 그다음에 타인의 시선에 쌓여서 이제 자기답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여성 리더를 대상으로 한 그러한 스토리를 집필을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제목은 이제 커넥트 리더십, 이라고 정했고 지금 8번, 9번 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9월에 퇴고해서 10월에 이제 정리해서 11월 초에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대단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하고, 우리 여기다 쓰신 우리 최명옥 도반님 얘기 들어볼까요? 네, 대상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40대의 박모모 씨를 위해서 쓸 거고요. 당신의 기록유산 곧 보물이 될 10년 일기라는 제목으로 내년 3월 1일까지 출간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와, 자, 이제 우리 최명옥 도반님에게 한 말씀 드려볼게요. 이게 그 3월 1일 날 책이 나왔다. 자, 지금 기분 어떠세요?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이걸 기다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너무나 유용한 책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책이 없어요, 이 책이. 그래서 이 책은 아주 가치 있는 책이 될 것이다. 아주 뿌듯하다. 그동안의 소원을 이뤘다. 이렇게.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그러면요, 우리 최명옥 도반님이, 그때 책이 나온 최명옥 도반님이 지금 최명옥 도반님에게 한 말씀을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힘들었지? 정말 잘했어. 어우, 축하해. 이렇게. 박수 한번 주시고요. 와,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이 책임을 갖고 이 데드라인을 정해 놓으셔야지. 그리고 그게 너무 힘이 중요한 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적어 놓고 언제까지 냈자. 그리고 그냥 쓰고 있었는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거나 그리고 누가 출판사 소개시켜 줄게. 그래서 이 힘이라는 게 먼저 계약하고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것이 이때쯤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거를 계속 내 에너지를 모으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자기가 생각하면서 계속 자기 작업을 하면 이게 책이 안 나오더라도 책이 안 나온 것도 한 몇 권씩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내적으로 나의 작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책이 나오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작업을 계속 해왔느냐가 중요하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물론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또 영향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나 혼자 작업하는 것도 전혀 무의미하진 않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한 분만 더 하시고 싶으시면 한번 손들어서 보면 이 기회 진짜 중요한 기회입니다. 자, 한 분만. 자, 우리 박혜은 도반님 한번 소개 한번 켜보시고요. 여기 저기 김경환 도바님께서 올리셨는데 방금 네네. 네, 말씀을 안 하셔도 괜찮나요? 그럴까요? 그러면 아니 자기 걸 먼저 하고요. 우리 박혜은 도반님 것도 하고요. 예. 왜 나 또 벗어나려고 그래 또. 자기 걸 해야죠. 네, 일단 저는 사기 때 어쨌든 자서전 썼었고요. 지금은 사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 플라워 디자인 분야로 책을 하나 내려고 네, 마음을 먹고 있는데 타겟은 그겁니다. 플로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고, 네, 제목이나 이런 거는 전 아직 정하진 않고 내용적인 부분만 정리를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여기 채팅창에다가 올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책임져야 되는데 분명히 쓸 거지만 그래서 올해 안으로 일단은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른 쪽에서 책을 같이 쓰시는 분들이랑 커뮤니티를 또 만들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플로리스트를 꿈꾸는 누군가에게 네, 왜 플로리스트가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네, 질문과 그에 대한 어떤 저의 노하우나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을 쓰려고 합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네, 제가 여기서 예, 윤영돈 도반님한테 저기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책임을 같이 지셔야 돼. 윤영돈 도반님이 네? 들렸어요? 책임지는 거요? 잘 안 들리나요? 예. 책임 같이 제 말이 잘 안 들렸어요? 아니요, 들렸습니다. 예. 윤영돈 도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예, 당연하죠. 예,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예. 도와드리고 제가 요 일요일 날 그 노마드 클럽을 하면서 무료로 한 10번 정도 지금 이거 하나 포함해 가지고 무료로 10번 정도 이 그 특강을 책으로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쓰는 것도 좀 봐드리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그 도마님들의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뵙고도 이렇게 해드릴 요양이 있으세요. 저희 도마님들은 가능합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리고. 네. 자, 우리 김경환 도마님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잠깐 들어오셨다. 네네. 네, 김경환. 지금 제가 책을 쓴 지는 벌써 몇 년 됐어요. 시작을 몇 년 됐는데 쓰면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뭘 헤매고 있냐면 처음에는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너무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지금 제 뒤에 이제 목차급을 쭉 적어놓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을 동화로 재미있게 구성을 해보자 그래서 동화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조각도 하고 토끼도 만들고 거북이도 만들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쓰는 것보다 정말 재능 있는 사람을 다시 같이 합쳐서 코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싶어서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계속 사람을 찾으러 다녔어요. 1년 반 동안. 그래서 27살 되신 그림 그리는 작가분을 몇 주 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그동안 쓴 글을 얘기하면서
지금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아까 그 윤용돈 도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글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저는 제 입장이 돼서 자꾸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스스로 각성하게 되고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그거와 맞춰서 말로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림과 같이 어우러져서 말은 최대한 줄이고 그림으로 많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목표를 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가열차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제 스스로 제가 그 뭐랄까 헤매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 윤영돈 도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되게 그 기분 좋게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예.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내가 헤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뭐냐면 그게 다 도전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 책을 낸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도 아까 드렸었잖아요. 내적 작업을 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그게 내가 실패가 아니잖아요. 책이 안 나와도요. 근데 내가 책이 나와야지 꼭 성공이라는 착각을 갖고 계시면 그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좋은 분 만났고 그리고 그걸 소중한 인연들을 계속 하나씩 작업하다 보면 그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안남석 코치님 소리 한번 해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타겟은 우리가 이제 알면서 잘 못하는 행동으로 이렇게 통합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라이프 스타일 코칭이라는 제목으로 2023년 3월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책이죠, 코치님? 삶에서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자기답게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일상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대상이죠.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완벽하게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해 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걸 다 조정이 또 가능하더군요. 그래서 단계라는 게 내가 걸어가면서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 거지 거기 단계에서 계속 붙잡고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도정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 도정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꼭 말씀드리지만 그 제목도 나중에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도 쓰다 보면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언제까지 또 내가 써보면서 또 이제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요. 근데 뭐든지 중요한 거는 그거를 내가 한번 정해놔야지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해놓지도 않고 나중에 수정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해놓고 계속 이거를 우리가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업데이트하고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좌표도 다시 잡고 계속 가시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자, 더 없으면 진행을 또 해볼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아이디어가 많은데 책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5가지가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실제 많은 코칭을 하면서 패턴을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 뱅커예요. 아이디어가 너무 많으세요. 근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끝나고 그 아이디어를 더 진행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게 현실화 돼야 되는데
현실화가 되지 않고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도 이제 코치님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신데, 코치님들이 나 이거 쓸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그 쓸 거 하다고 얘기를 하면 시간이 바쁘잖아요. 우선순위가 이게 들어오지 않고 내 중간중간에 이걸 쓰지 않으면 결국에 이게 밀려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가 그때 그거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박혜은 도반님 지금 말씀하셨던 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내가 혼자 쓰기에 좀 버겁다. 그러면 공저를 쓰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혼자 쓰려면 이게 내용도 채워야 되고 또 이게 잘못 쓰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공저를 쓰다 보면 내가 공저를 통해서 그분들한테도 배우고 여러 가지 또 거기서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자기가 독저를 쓰기 전에 공저를 쓰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많은 자료를 쌓아놓고 정리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격적으로도 J가 있고 P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인식형이 있으면 인식형들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에 집중하고 그거를 또 정리를 하진 않고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제 또 정리를 잘하는 분들이 있죠. 저희 와이프가 되게 정리를 잘해요. 그냥 꼬박꼬박 정리를 잘하는데, 근데 나는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유들도 보면 그게 또 궁합이라는 게 있든지 아니면 뭔가 있는 거죠. 서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보다 저희 와이프 때 배웠던 것들 중에 하나 뭐냐면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루에 뭐부터만 하자. 이게 딱 하나 정해놓으면 그거를 한번 정리하고 뭐 책상 정리만 우선 하자. 그러면 책상 정리만 우선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정리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고, 산만한 내용을 펼쳐놓고 요약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자기가 쓰려고 하는 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명확하게 대상자를 누군지 정하고 그리고 포커싱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그걸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놓치는 게 글쓰기 자체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글을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혼을 많이 났다든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 글쓰기에 대해서 글쓰기는 그냥 자기가 글을 쓰면 되는데 근데 거기에 약간의 좀 어렸을 때 좀 많이 거기에 상처가 있거나 또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을 못 받은 거죠.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그거를 좀 쓰다 보면 그게 이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저는 이 퓰리처 상을 만드신 분의 얘기를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무엇을 쓰든 짧게 써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쓰든 짧게 써라. 그러면 읽힐 것이다. 그리고 명료하게 써라. 그러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림같이 써라는 거는 그 사람에게 상상을 해서 그 사람이 머릿속에 그림이 떠오를 수 있도록 내가 글을 써야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그림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림같이 써라는 거는 그 사람 머릿속에 그림을 떠올리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떠올리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글을 쓰면 그 자체가 그 사람이 그림을 떠올리게 되니까 이해가 쉽게 되고 그게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문학에서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구상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려야 돼, 내가. 근데 내 그림이 없으면 중간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 헤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상대를 설득시키려면 상대방 머릿속에 그림을 떠올리게 하라.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거를 조금 나누면, 저는 2004년도에 제가 이제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윤영돈의 이제 자기개발 노트라는 거를 썼고요. 매일경제 신문사 부장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 책을 좀 묶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원고를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윤영돈의 자기개발 노트라는 부분에는 누가 읽어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지금 30대니까 같은 동년배의 30대라고 이름을 적어라.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이 로드맵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30대 당신의 로드맵을 그려라 라는 제목으로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나왔고 이게 이제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도 제가 안 하겠다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했으면 아마 제가 원하는 대로 갔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때 초보자였고 선생님 그분은 또 많이 경험도 있으시니까 그 경험을 저는 믿었던 거죠. 그게 지금 와서도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면서도 같이 책을 쓴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나는 작가니까 내가 다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고 편집자를 만나든 디자이너를 만나든 같이 하는 PM이고 같이 하는 그 어떤 파트너십을 발휘하시면 그분들하고도 좋은 관계가 되고 나중에 작업이 되고도 좋은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책을 쓰기 전에 알아야 될 1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나만이 쓸 수 있는 차별화될 컨셉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남석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신 게 이제 그 감사하우스도 유명하시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그 식탁도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공감 식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만이 찾을 수 있는 컨셉. 근데 그 주제를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주제로 가고 그 안에 컨셉을 딱 잡아서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식탁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거를 약간 좀 키우면 어떤 식으로 키울 수가 있냐면 이렇게도 키울 수 있겠죠. 뭐냐면 공감 식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이들에게도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CEO들 때도 사실은 자기 일에 빠져 있으면 공감을 못 받으면 나중에 노후가 힘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아마 시니어들에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니어 코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시니어 은퇴자들이나 시니어들의 대상으로 딱 잡으시고 그들에게 일이 아니라 이제는 공감의 세계로 와라. 그 공감의 세계의 문은 공감의 식탁을 열면 된다. 그러면 그 키 메시지가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키 메시지를 가지고 목차를 구성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을 좀 해보시면 기존의 공감과 관련된 식탁이나 이런 거 관련된 책들이 있는지 그 시장 조사도 해보셔야 되고 그럼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또 다른 사람들이 책을 또 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들과 내가 어떻게 이게 현실화할 건가 이 과정들을 좀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그냥 주제 넘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안한석 코치님 어떠세요? 소리 한번 켜보시고요.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타겟을 조금 그렇게 시니어 이쪽에 포커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생각을 같이 공유해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자극을 받들으면 이게 같이 우리가 문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글을 쓰는 사람은 같이 문우고 벗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같이 좀 의견을 자유롭게 내다보면 거기서 또 자극을 받고 서로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스티븐 킹이라는 선생님도 얘기하는데 본인이 분량을 반드시 정해놓고 써야 된다. 너무 많이 써도 안 되고 한 번에 너무 적게 써도 안 되고 그래야지 그게 일정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그 부분을 확실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어느 날 필 받았다고 막 밤새고 막 쓰다 보면 다음날 또 문제가 되고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다지 높지 않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필 받았다고 막 쓰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2장을 쓴다. 뭐 한 장에 하루에 뭐 2장씩 쓴다. 뭐 아니면 뭐 시간이 좀 되는 분들은 뭐 5장을 쓴다. 이렇게 A4 용지로 정해놓고 쓰시면 그것들이 모이면 나중에 훨씬 더 좋은 부분이 되니까요. 그리고 누가 읽을지 분명히 정해놓고 그리고 원고 분량이 확보되면 원고 질을 올려라라는 게 뭐냐면 내가 책을 한 권 내는 게 A4 용지 100장 정도예요. 그러면 A4 용지 100장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에 A4 용지 2장씩만 쓰시면 좀 있으면 금방 책 나오거든요. 이것처럼
처음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해보면서 그리고 차근차근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하루에 너무 많이 들면 나중에 이게 힘드니까 다음날 못 나오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못 가고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다. 분량을 정해놓고 그리고 이거를 100장 정도 쓰려고 하면 100장으로 딱 맞춰서 쓰면 안 되고요. 120장 정도를 쓰시고 나서 그걸 이렇게 좁혀 나가시면 원고가 질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꾸준히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글쓰기 실력은 콘텐츠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 실력보다는 그 다음에 출간 계획서를 잘 쓴다고 글이 잘 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한 권 책을 쓰려면 제가 최소한 보니까 적어도 이 지적 세계에서 내가 거인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의 최소 10권에서 20권 정도는 그 책과 관련된 거를 내가 검색해보고 책을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감 식탁이라는 책을 쓴다. 그러면 공감이라고 검색을 해보고 그 검색을 해보면 그 중에 또 조회수가 높고 또 책을 또 보고 저자들도 보고 목차도 보고 내가 읽고 싶은 책들이 뭐뭐가 있는가 리스트를 뽑고 그냥 무조건 사지 마시고요. 저는 서점에 반드시 가서 그 책을 직접 내가 손으로 보고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책을 사도 그 책을 나중에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물건 살 때도 그냥 이렇게 인터넷을 한번 본 다음에 가격 본 다음에 직접 가서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해 보면 훨씬 더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책을 쓰기 위해서 정확한 마감 날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목을 지을 때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책을 쓸 때 즐거움 승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양치기 소년이라는 책이 나왔었는데 이 책이 별로 그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책 제목을 연금술사라고 바꾸고 나서 책 제목만 바꿨는데 엄청나게 잘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요. 제목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도 책 제목을 잘못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잘 이걸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원제하고 비슷하게 제목을 잡고 그리고 그 제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책이 또 이제 다시 리뷰가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독자가 제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지만 가제목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 제목은. 그래서 좋은 비유가 되면 좋아요. 제목 자체가 좋은 비유. 지금 공감 식탁이라고 하는 게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너무 까다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쉽지도 않으면서 사람을 궁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 제가 만일에 그 안남석 코치님이라면 저는 한 10명 정도의 CEO들을 인터뷰를 하고요. 내가 그동안에 만났던 코칭 하셨던 분이든 아니면 나의 주변 중에 정말 괜찮은 분들 10명 정도를 뽑고 그분들의 인터뷰를 할 때 그거를 뭐 영상으로 인터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 녹음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글로 쓰면 나중에 녹음한 거 되게 어렵더군요. 근데 이제 네이버에 클로버라는 게 있습니다. 클로버라는 게 뭐냐면 이 음성을 텍스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터뷰를 한 거를 그 말로 했던 거를 텍스트로 바꾸면서 약간 뭐 98% 정도 되니까 약간 오자가 있으면 그 오자만 약간 수정하시고 내용들을 좀 하시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작업도 할 수 있고 또 그 퀄리티가 내가 혼자 쓰겠다고 하면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동안에 그 시니어들 중에 성공하셨던 케이스 중에 10분 정도를 이렇게 은퇴를 하셔서 좋은 또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을 보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묶으면 책 분량도 어느 정도 마시면서 정말 그 안에 공감 식탁이라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책을 쓰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제목이라는 거, 그리고 제목의 컨셉을 명확하게 잘 지어야 된다. 책 쓰기는 어떻게 보면 제목이 진검승부예요. 돌아가지 마시고요. 처음서부터 전곡을 찔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책 제목을 보고 사람들은 그걸 문골이라고 해서 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꿨더니 결국에 베스트셀러가 됐다. Your Excellent라는 책이 나왔는데 21세기에서 나와가지고 폭망을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돈을 들인 게 되게 많았더군요. 그러니까 김중현 팀장이라는 마케팅 이 팀장이 어떻게든 고민해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고민하다가 제목을 잘못 달았구나.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라고 제목을 바꿨더니 이게 1000만 부 이상 나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요. 제목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목도 무시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책 제목은 저자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책 제목을. 자칫 이게 잘못하면 이게 고객을 낚아라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폭망했습니다. 저는 이걸 제목만 듣고도 폭망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고객을 존중하기도 지금 바쁜데 고객을 낚으라고 한다니 그거는 제목 자체가 벌써 거기에 갖고 있는 태도나 그런 것들이 되게 근데 이분이 제목을 이제 출판사를 다른 군데로 바꾸고 제목을 바꾸면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더군요. 팔지 마라, 사게 하라. 고객에게 팔려고 노력하지 말고 고객이 스스로 사게 하도록 해라. 제목에서도 그 사람의 태도가 느껴지고요. 제목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부분, 똑같은 부분을 보더라도 전문가를 만났을 때하고 전문가를 만나지 않았을 때하고의 그 차이가 나타납니다. 제목을 정할 때 그 제목의 태도도 중요해요. 어떤 태도라요? 고객을 낚으라니요. 그건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부분만 우리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3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첫 문장을 읽어야지 다음 문장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직 첫 문장은 어떤 겁니까? 바로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단에서도 첫 문장이 하나의 제목처럼 쓰시면 좋아요. 한 문단에 글을 쓸 때 아예 제목을 정해놓고 쓰면요. 글이 되게 포커싱이 일어나요. 근데 그냥 무조건 쓰시잖아요. 그러면 한 문단이 이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쓰실 때 중요한 게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책은 가제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쭉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쁜 제목이 독자가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독자의 문고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추천을 받았는데도 기억하기 어렵다면 내 머릿속에 딱 기억해서 공감 식딱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니까 금방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줘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공감 뭐였지? 그러면 이게 기억이 남지 않으니까 각인이라고 하는데 각인이 잘 안 돼요. 브랜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어감이나 이런 부분들 각인까지도 우리가 봐야 되고 요즘 성명학에서도 우리가 그 뭐까지 얘기하냐면 파동 성명학까지 얘기합니다. 파동 성명학이라는 게 뭐냐면 말을 했을 때 이 말의 파동이 어떻게 울리느냐 그 사람에게 좋은 파동이 일어나느냐까지도 우리가 볼 정도로 지금 그 말에 힘이 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보고 글을 쓰신 다음 반드시 말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리듬감도 생기고 그리고 그게 잘 전달이 됩니다. 끌어당기고 싶은 문고리 같은 제목을 만든다. 그래서 실제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그냥 바람이 분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당신이 좋다. 그럼 당신하고 바람을 같이 연상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수필로서 되게 좋은 제목이 된 거고요.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한다. 든다. 딱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일까? 이 주장이 아니고 그 얘기에 궁금증이 들고요. 그게 손에 집히게 되죠. 아무래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직관형 제목인가? 이 책 편집하는 편집자를 제가 만났었는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독일 책인데 되게 좋은데 이 책을 제목으로 달기가 뭐라고 제목을 달기가 참 어려웠어요. 직역하자면 주별로 멋진 기억력 개발 방법. 야, 이래가지고는 이 책 제목이 되게 어렵다. 그래서 그 회의를 하다가 그때 이제 뇌가 섹시하다라는 말이 많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었대요. 그래서 한 친구가 좀 어린 MZ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냥 뇌가 섹시해지는 책 어때요? 괜찮다, 야. 그걸로 하자. 그랬더니 대박이 터진 거예요, 지금. 오히려 그 회의를 할 때, 나이 많고 뭐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우리 농담 따먹기 하자. 그냥 회의해보자. 그랬다가 그게 잘 된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직관형을
제목을 좀 다는 것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또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명확한 대상을 잇는 부분이 좋다. 마흔에 있는 손자병법. 이게 마흔에 있는 손자병법이 성공한 케이스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나이가 제일 많았던 사람이 1971년생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50대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책 출판사에서도 거의 50대 관련된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남석 코치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50대에 있는 시니어들이 지금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은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IT 쪽에는 지금 이제 은퇴할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때 어떻게 인생에 대한 밸런스를 찾아갈 건가. 왜냐면 일만 해왔기 때문에 자기 삶에 대해서 되돌아볼 시간이 없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줄 수 있을까? 명확한 대상을 가지고 쓰게 되면 훨씬 더 생생한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번째는 시대를 읽는 키워드가 있는 명사형 제목으로 해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블루오션 전략, 그리고 88만 원 세대, 피로 사회, 공감 사회, 뭐 이런 것도 좋죠. 공감 식당 사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게 딱 잡혀서 그냥 공감 식탁이라고 하면 이게 잘 안 다가오는데 이제 공감 식탁이 필요한 사회가 될 거다. 공감 식탁 사회.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그걸로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처럼 명사형 제목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스토리텔링으로 비유할 수 있는 비유형 제목도 되게 좋아요. 나쁜 사마리아인, 뭐 이런 것들도 아주 사다리 걷어차기 이런 것도 비유죠. 그리고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이런 것들도 좋은 비유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비유다 보니까 책이 손에 잡히고 읽어보면 되게 쉽게 또 읽힐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토리형으로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반전이 있는 역설형 제목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이라는 책인데 이분이 세몬이라는 선생님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분 선생님 왔을 때 어떻게 책을 쓰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원래 제목은 쿵우하고 비유한 책 제목이었대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헛나갈 수 있으니까 쿵우처럼 말을 할 때 하나하나 좀 어떻게 보면 진중하게 하고 상대방 입장을 좀 배려해서 말을 하면 좋지 않겠냐.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러면 그건 오히려 말을 잘못하면 적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이라고 제목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전이 있거나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이게 왜 이렇게 제목이 달렸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미움을 받을 용기. 용기는 왜 미움을 받을까? 이게 조금 뭔가 그러니까 그걸 잡아보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 관련된 이 책 전에 뭐가 있었냐면 가르칠 용기라는 또 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만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책이라는 게 책이 성공한 케이스들이 앞에 그 용기와 관련된 책들이 몇 개 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그런 키워드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영향을 주죠. 책도 책과의 연결이 있기 때문에 컨텍스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7번째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형이었으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어떻게 나를 최고로 만드는가? 이런 것처럼 질문형의 제목도 상당히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으로 딱 이렇게 제목으로 끌고 가면 훨씬 더 제목을 듣는 사람이 질문을 답하려고 하니까 그거 자체가 결국에 좋은 책 제목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책이 아니더라도 글을 쓸 때 질문형 제목으로 하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8번째는 주어와 동사가 있는 문장형 제목도 좋습니다. 요즘에 요거는 많이 쓰는데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쉽게 얘기하는 식으로 옛날에는 오히려 단순하게 살아라. 지금 이 순간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명령어의 제목이 많았어요.
이게 옛날식의 제목이고 요즘 세대들은 이 명령어는 되게 싫어하다 보니까 명령어 자체가 좋은 제목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대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친절한 제목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해결책과 구체성이 있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좀 생각하면서도 책 잘 읽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쓰면서 책 잘 쓰는 법은 있나 찾아보니까 없어요. 잘 읽는 방법은 있었는데, 잘 쓰는 법은 없었네. 그럼 나는 요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구체 해결성 있는 막막할 때 꺼내보는 면접책. 이것도 되게 제목 자체가 좋은 제목이고 또 내용도 되게 좋았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생각 버리기 연습. 이것도 제목의 힘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엄마의 말하기 연습. 그냥 엄마의 말하기라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지? 근데 연습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엄마가 조금 좀 어떻게 말하기를 연습해서 아이들에게 좀 상처 주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좋은 제목이 되고 그들에게 또 이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하우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이렇게 방법 연습이라는 걸 좀 넣어줘서 할 수 있고요. 10번째인데요. 수치가 포함된 제목도 참 좋아요. 1g의 용기. 끌리는 사람들은 1%다. 1등의 습관. 뭐 이런 식으로 수치가 들어갈수록 훨씬 더 구체성을 제시하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진짜 제목에 많이 쓰이는 거는 수치가 의외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목이 아닌 부제목으로도 수치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목적 한 문장으로 한번 써보세요. 자, 책을 쓰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중간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중간에 못 갑니다. 근데 나는 무슨 까닭으로 자서전을 쓰고 책을 쓰려고 하는가? 그리고 10주가 끝났을 때, 내가 이제 100일이 끝났을 때,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내가 어떤 여정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나는 무슨 까닭으로, 이거를 쓰려고 하는가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지금. 한 문장 만들어 보세요. 간단히, 나의 목적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지금. 나중에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 한번 떠올려서 내 목적을 한번 세워보십니다. 앞에서 이제 지금 이제 서약을 하셨으니까 이제 못 빠져나가세요. 못 빠져나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목적을 딱 세우셔야 됩니다. 목적을 세워서 저도 이제 사실 쓰다 보면 힘들어가지고 이제 캔슬하고 싶을 때도 많고 그래요. 왜냐면 계약할 때도 그렇고 정말 이게 일정이 되게 빠득할 때도 있는데 근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진행되더라고요. 뭐든지. 그리고 제가 이제 목적, 이걸 왜 써야 되지? 이게 과연 나에게 어떤 목적이 있지? 그러면 그 목적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송지연 도바님 한번 소리 켜보시고 나의 목적을 간단히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제가 길어서요. 적었는데요. 적은 거 읽어보면, 나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자기다움을 발견하기 어려워하는 일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고 조직에서 보다 자신감 있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책을 쓴다라고 적었습니다. 준비된 저자네요. 준비된 저자. 야, 목적도 너무, 우리 짜오고스도 아니에요. 또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지금 즉흥적으로 이렇게 쓰신 거지, 벌써 다 준비해놓고 막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박윤아 교장 선생님 가능하실까요? 소리 안 키셨어요. 소리 한번 켜보시고요. 저는 그 책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안 해봤고요. 자서전에 쓴다면은 내가 누군가를 좀 확인하고 싶은 그런 내가 나를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글을 쓰다 보면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와, 네. 그렇죠.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자기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이신 것 같고, 우리 최명옥 도반이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10년 일기를 쓰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또 쓰는 방법을 알려주어서 자신의 기록유산으로서의 10년 일기를 곧바로 쓸 수 있도록 책을 쓰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목적을 정해보고, 앞에도 이렇게 데드라인도 정해보고, 이렇게 정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느낌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아주 뭔가 이제 뒤로 빠져나갈 수 없구나. 또 앞으로 좀 갈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그래서 이 목적을 딱 세우고 가다 보면 자기가 흔들리더라도 그때 흔들리지 않고 또 이거를 이렇게 딱 장심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최창학 도반님도 좀 적어 보셨나요? 저는 따로 이게 메모를 따로 해봤는데 제가 지금 이제 자주전은 어느 정도 정리를 이제 가다듬으면 될 것 같고 지금 새로 이제 구상하는 게 한국의 그 급속한 정보화를 세계에서 많이 이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의 디지털 정부론 관련돼서 제목을 한국의 디지털 정부 모형 이렇게 하고 주로 대상은 공무원,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정책 관련된 교수님이나 또 학생들, 특히 개도국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이 어떻게 전자정부나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 이렇게 선도국가가 됐는지 그 특성들을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책을 만들어 볼까, 그리고 내년 연말쯤까지 한번 작업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와, 네. 진짜 잘 만드실 것 같아요. 와, 너무 잘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안남석 우리 코치님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나는 제2 인생을 자기답게 풍요롭게 살려는 시니어들에게 공감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그런 까닭으로 쓰겠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그리고 정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안남석 코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처음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된다는 것은 거의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딱 요번에 이제 시니어들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사회에 지금 시니어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잘 안착이 돼야지 되게 중요한 시기니까 그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책을 하나 적어주시면 그게 아마 큰 도움이 하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려가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냥 목적만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놓칠 수 있으니까 실질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려서 여기 아까 여기까지 봤었죠? 네. 나의 여기 자, 고객이 없는 비즈니스를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출판 시장을 좀 분석해 보시는 게 좋아요. 글을 쓰면서 자기 거에 빠져 있으면 이게 좀 시장을 분석하지 않고 가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책을 쓸 때 내 앞에 있는 마주 앉은 한 사람을 떠올려 보고 그 사람에게 속삭이듯 이야기를 해준다. 그리고 누가 읽을지 타겟을 분명히 쓰고 타겟을 결정나면 나머지도 쉽게 술술 풀리게 돼요. 우리가 편지 쓸 때 생각해 보세요.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면요, 글을 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오히려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죠. 누가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제가 신현보 선생님하고 식사를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현보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신현보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들을 내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은 책을 낸 적이 한 명도 없대요. 책을 낸 적이 없으신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한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쓴 적은 있다. 그러나 내가 책을 내려고 마음 먹고 글을 쓴 적은 없다. 그 말씀이 전 되게 와닿았어요. 아, 책을 내려고 쓰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글을 쓰는 거구나. 그리고 그 글들이 모이니까 결국 책이 되는 거구나. 이게 내가 하나의 글을 쓰더라도 그게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겠다. 30대 당신 로드맵이라는 책을 보면 아, 이게 30대들이 많이 보는구나. 20대들도 보고. 그리고 채용 트렌드 2022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가 주로 많이 보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이게 이제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알라딘에 가보면 알라딘의 구매자 분포가 보여요. 그러면 알라딘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PC로 들어가시면 잘 보이니까요. PC로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서 어떤 뭐 공감 식탁이다. 그러면 공감 식탁이라고 검색해 보면 비슷한 책들이 뜨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것들이 타겟이 누군가를 좀 보세요. 구매자들이. 그러면 구매자들이 아, 이런 사람들이구나. 여성이 좀 많네. 이상하게. 이게 남성이 좀 많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구매자 분포를 우리가 보면 실제 이 구매자가 여기가 30대 중에서도 여성이 많이 사는구나.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들을 좀 배려해서 쓸수록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을 알고 또 구매자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명확하게 아니까 정확하게 내가 쓰고 싶은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알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책을 사는 사람이 살지 책을 안 보는 사람이 책을 사거나 그러긴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면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TV면 TV만 보는 사람이 있고 라디오면 라디오만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구매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그걸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특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글을 쓸 때 우리가 니즈와 원치와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꼭 필요한 거는 우리가 반드시 담아야 되겠지만 그 필요한 것 이외에 그 사람이 잠재적인 욕구가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시니어들을 보면 시니어들의 필요한 거는 라이프 밸런스가 지금 필요하고 공감 식탁이 필요하다. 근데 그 공감 식탁이 거기서만 얘기하면 그냥 그거를 좀 더 깊게 있게 얘기하려면 그 사람들의 잠재적인 욕구를 한번 보면 내가 나중에 그 부분이 공감을 받고 내 일을 또 하는 것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일은 안 하고 뭐 사람들의 공감만 받거나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들의 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잠재된 욕구가 있을 거고 그들의 그 욕구 밑에 진짜 그 근원적인 욕구가 뭐냐 그 질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근원적인 욕구. 그럼 그 사람의 근원적인 욕구가 이 사람들이 나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삶에 기여하려고 하는 건지 뭔가 근원적인 욕구가 있을 거예요. 코치님, 그 아나운서 코치님 한번 소리 켜보시고 본인이 이렇게 만나보신 시니어들 중에 어떤 근원적인 욕구가 있으셨나요? 건강에 대한 욕구들이 우선 크고요. 또 홀로서기, 뭔가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혼자인 것보다는 또 이게 같이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그래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그런 욕구는 사실 직접 만나보지 않았으면 그 욕구를 우리가 짐작하기도 어렵더군요. 근데 코치님 금방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들을 내가 이게 도움이 되는 욕구구나. 그리고 자기도 그 욕구를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욕구가 있었는데 내가 놓쳤구나. 그러면 그 책이 엄청난 책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훨씬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판매 지수를 또 보시는 게 좋아요. 판매 지수라는 건 예스24에 가면 판매 지수가 나오더군요. 그러면 책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가 이 객관화되어 있잖아요. 적어도 이게 뭐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이런 건 떠나서 적어도 그냥 자기 어느 정도 팔렸다라는 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를 보고 이게 팔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책의 분류표를 꼭 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쓰려는 책이 어디 분류에 될 건가, 이 책이. 이게 실용서에 예술로 가 있을까? 아니, 과학으로 가 있을까? 경제경영으로 가 있을까? 인문학으로 가 있을까? 그러면 그 분류표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독자나 그리고 컨텐츠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분류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읽으면 좋겠지 하다 보면 이게 명확하지가 않고 나중에 타겟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정할 때 1차 독자를 정해서 내가 1차 독자를 시니어라고 정했다. 50대, 60대 정도 1차 독자를. 근데 잘못하는 분들이 그냥 1차 독자만 만족한 책으로 끝나요. 그러면 내가 한번 에너지를 들여서 책을 쓰는 거니까 이게 좀 많은 분들에게 읽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1차 독자와 2차 독자, 3차 독자까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1차 독자는 50대 남성이다라고 생각하면 2차 독자는 50대, 40대 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 남성들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여성들에 대한 얘기들도 드러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너무 1차에만 또 머물다 보면 이 확장성이라고 합니다. 확장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할 때도 처음에는 타겟을 확실하게 정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확장성이 있느냐를 또 봐야 되더라고요. 이것처럼 똑같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장성까지도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이제 교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이 많은 분들에게 또 손으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책의 분류를 베스트셀러들도 참조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교보문고에 가면 베스트셀러 코너가 있는데 그 책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가를 좀 보면 요즘은 이런 책들이 있구나. 그 정도로 좀 이렇게 트렌드를 조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제 요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낼 건데요. My positioning as author라고 해서 자기 작가의 포지셔닝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 내 작가로서 내가 어떤 포지셔닝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쓴 단 하나의 워드는 뭔가. 그러면 공감식탁이라는 게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키워드를 사람들에게 책을 쓰면서 끝까지 그 키워드로서 끝낼 수 있도록. 근데 사람들은 또 욕심이 있으니까 이 책에 여러 개를 담으려고 해요, 키워드를.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 책이 갖고 있는 원 포인트 메시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책을 쓰더라도 그게 내 자서전을 쓸 때도 똑같아요. 내가 이 책을 쓸 때 제목을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의 그 제목에 키워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쓴 글이 스스로 책을 낼 만한 경험이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자칫 내가 그거를 무슨 책을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써보겠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책에 담을 만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기의 경험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내가 쓴 책의 경쟁자는 또 누군가, 이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시장을 좀 보시면서 내가 쓴 책의 시장성은, 그리고 내가 쓴 책이 독자가 무엇을 바라는지, 그리고 내가 독자로서 보고 주변의 독자들에게 또 여쭤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책들을 내가 쓰려고 하는데 어떤 바람들이 있는지를 좀 조사해 보는 것도 내가 책을 쓸 때 좀 더 내가 놓쳤던 것들을 좀 이렇게 깨어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혼자 하는 공부에도 정석이 있다. 혼공이라는 말을 만든 거죠, 혼공. 그래서 혼자 하는 공부의 전석.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프로필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꼭 내가 이 책에서 내가 이 책을 쓰는데 예를 들어 공감 식탁을 쓴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엄청난 커리어가 있잖아요. 그걸 다 여기다 쓰려고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오직 공감과 관련된 얘기만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만 정리해 주시는 게 오히려 좋을 때가 많습니다. 프로필을 정리할 때. 근데 이제 잘못하면 이제 다 인생을 담다 보니까 오히려 연세가 많으신 분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쓰고 싶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글쓰기는 발견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자신이 쓰고자 하는 화제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당신과 그 화제와의 관계를 사람들이 원한다. 그래서 대부분 또
너무 책을 또 보고 책을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뭐가 빠지냐면 그냥 사전적 정의나 이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경험했던 거 그리고 그 화제와 내가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거리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기 경험도 있고 그리고 그 경험들을 좀 녹여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서전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발견의 기록이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 모든 글쓰기의 근원이라고 봐요. 남을 위해서 쓴다고 하지만 처음 독자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 읽는 나의 독자니까 그리고 내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죠. 또 그 과정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보신 것들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2시간이 가깝게 우리 윤영돈 교장 선생님께서 명강의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로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영도 교장 선생님으로 해서 이제 노마드 6기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노마드 6기에서 교장 선생님이 다양한 글쓰기 관련한 강의를 또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실 계획이시로 제가 들었는데요. 자저전을 아직 쓰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신청 기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더 연장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들으셨던 느낌들이나 소감들 잠시 한두 분만 나누고 이렇게 사진 같이 찍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혹시 김한태 교장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거의대 여정 교장 선생님 김한태 교장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윤영돈 교장 선생님. 사실은 제가 좀 그동안에 좀 소홀히 한 게 있어서 오늘 얼굴을 제대로 못 들고 있는데 저도 이제 벌써 오래전부터 제 자저전을 이제 쓰기 위해서 많이 에피소드를 많이 모아놓고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데 그 맥락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지 지난번에 우리 그 거인의 여정에서 도반님들하고 같이 저희 출간 기획서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도 이제 제가 좀 망설이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제가 많은 분들이 계신 자리에서는 이제 제 어떤 그런 개인적인 고민이나 이런 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분명한 거는 오늘 윤영돈 교장 선생님의 이런 가르침 특강이 저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다. 그리고 용기를 줬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빨리 속도를 내서 뭔가 제가 추구하는 어떤 이 3인칭 리더십이 아닌 1인칭 리더십의 어떤 경험 이런 것을 제가 사이에 이제 토로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책을 좀 빨리 쓰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윤 교장 선생님에게 이제 앞으로 질문도 많이 드리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차제에 이 노마드 클럽과 우리 거인의 여정이 이렇게 전에보다도 더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공동의 어떤 목적을 우리 진성 리더십 아카데미의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도와가면서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와. 네, 이근모입니다. 우리 윤영동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제가 책을 쓸 때가 왔어요. 네, 감사드리고요.
우선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7개의 책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여기 채팅창에다 올려놨거든요. 그것은 제가 도망갈 길이 없도록 아예 배수진을 치는 작업이었고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는 목적, 나의 목적 한 줄로 써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서 벗어나기, 그게 제 목적이고요. 제일 좀 구체성 있는 책 하나는 우리 손자 윤재에게 보내는 그런 책인데 세상은 모두 너의 것이란다 하는 제목으로 쓰고 싶고요. 2023년 9월 4일 오늘 이제 출판이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책들 제목을 얘기를 하면은 84 Golden Keys for Your Life. 원래 제가 이 책은 76 Golden Key로 했었는데 그때 76세 때 76개의 골든 키를 코칭해서 얘기하면 뭘까 이렇게 해서 정했던 건데 조금 이제 쓰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끝나는 해가 이제 제가 84세가 되는 2024년 9월 4일로 끝나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84 Golden Keys for Your Life 이걸 제목으로 정했고요. 세 번째는 나는 불사조이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HMDG 코칭 프로그램 넘버 2.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직장인의 즐거움. 여섯 번째는 시작이 전부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제가 지금 고백을 했던 때가 왔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는 트리거링을 해주신 우리 윤영돈 박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제가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3개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3개로 줄여놨는데 불가피하게 4개로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 타기 그리고 아마추어 무산사로서 해양 활동하기 코칭하기 이 3가지가 제 3가지 일이었었는데 이제 책 쓰기 합쳐가지고 4개의 일로 불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뭐 책 쓰기에 대해서 강연 저도 여러 번 들었고요. 관심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전대와 닿는 것은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생각을 해봐라. 누가 읽도록 쓰는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이 아주 강하게 다가왔고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근모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않았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7권의 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촌장님 혹시 노마드 클럽 6기와 오늘 강의를 위해서 뭐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뭐 특강을 들어가면서 저도 이렇게 책 좀 써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되게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현실적인 조언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책을 쓰는 과정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사실상 책을 쓰는데 시간이 걸리진 않거든요. 책을 쓰기로 시작을 했으면 되게 한 달 내지는 한 달 반 정도면 책을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막 글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생각나면 막 써놓고 페이스북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보고 그걸 다 수정을 한 다음에 제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시면 거기에 글 꼭지가 3,500개 이 정도 꼭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3,500개 정도 구슬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책을 쓰기로 했다면 컨셉만 이렇게 딱 잡히면 컨셉이라고 하는 게 구슬을 만드는 거에 대한 실이잖아요. 실타래가 딱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이제 목차 같은 것들이 정해지면 목차에 맞는 걸 제가
제 글을 찾는데도 제가 그 인덱스를 해가지고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뭘 썼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채워넣으면 그냥 책의 일반적인 것들이 구성이 되고 그걸 그 이렇게 우리 시줄에 해당되는 그 목걸이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걸 이렇게 다시 각색을 하는 과정이 이제 거의 한 달이나 뭐 그 한 달 반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다 끝나면 아까 윤영돈 그 교장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이것들이 타겟들이 정해지면 이 타겟에 관련돼 있는 그 분야의 가장 최고봉에 해당되는 책을 한 대여섯 권을 골라가지고 읽어가면서 레벨링 시키는 마지막으로 레벨링 시키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이 쓴 거는 적어도 넘어설 정도의 책을 써야 책이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책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되면 그걸 읽어가면서 내가 빠뜨린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레벨링하는 작업들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여기 김한태 교장 선생님도 있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게 평소에 많이 구슬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렇게 꼭 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제목이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꾸준히 뭐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한 꼭지 써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모아놓으면 저처럼 그 한 3,500 정도가 모여지면 뭐 한 꼭지가 한 꼭지가 거의 한 챕터 정도 분량이 나올 수 있으니 조금만 더 하면 나올 수 있으니까 거의 뭐 10챕터면 한 책이 구성이 된다면 제가 만약에 그 한다면 350권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분량이 근데 이런 작업 자체가 평소에 이렇게 그 생각이 나거나 무슨 책을 읽었을 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써놓으셔가지고 구슬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책에 대한 컨셉 같은 거 생기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구슬을 깨는 작업은 거의 시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책을 딱 써야 되겠다. 구슬도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하면 뭐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뭐 3년도 걸릴 가능성이 많지만 평소에 구슬들을 엄청나게 주제 뭐 생각하지 않고 뭐 생각나는 대로 모아놓는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떻든지 간에 뭐 이런 말씀이라든지 책의 제목 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그 책을 출간한 컨설턴트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면 다 들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전문적인 조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오늘 발표하신 파워포인트를 문제가 없다면 공유를 해주시면 자기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좀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진짜 우리 노마드 클럽이나 아니면 거인의 여정에서 책들이 엄청나게 산출될 것 같은데요. 이게 책에 르네상스가 올 것 같은 조짐이 막 생기는데 이거 너무 르네상스가 와가지고 책이 넘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그 강의, 현실적인 강의 정말 강의하고 조언 정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노마드 클럽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연장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신청 부탁드리고요. 정식 출발은 추석이 지나고 나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윤영도 교장 선생님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번 해주실까요? 추석 끝나고 나서 특강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 시간에 7시서부터 9시까지 요 책 낸 걸 가지고 계속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계속 제가 갖고 있는 지식 같이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사진 중간중간에 제가 많이 찍었는데 그래도 뭐 같은 포즈 하나 하고 찍을까요? 예, 하트나 뭐 어떻게 하트 하나 하고 찍을까요? 네, 예, 이렇게 하죠. 제가 찍겠습니다. 네,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